네, 2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스토리라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하경님이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파수꾼은 한 소년이 죽은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평소에 아들에게 무심했던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면서 뒤늦게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인 기태의 죽음을 뒤쫓기 시작해요. 아들의 책상 서랍 안에 소중하게 보관된 사진에는 동윤과 희준,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죠.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를 찾아가서 겨우 알아낸 사실은 희준은 전학을 갔고 동윤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퇴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기태의 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던 중 이제 희준을 간신히 찾게 되는데 희준은 사실 기태와 가장 친했던 건 동윤이라고 말하면서 자세한 대화를 기피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희준은 다시 동윤을 찾아 나서고 동윤은 학교를 자퇴하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요. 한때는 서로가 전부였던 새 친구들이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네, 이런 초반에는 되게 미스테리하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고 시작하는 영화예요. 인물 3명이 친구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모르는 채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아까 나무님이 쉬는 시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기태와 베키가 싸우면서 베키가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친구가 베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화를 보게 되다가 영화 초반에는 그런 그쵸. 식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전으로 기태가 죽은 걸로 나오죠. 가해자, 어떻게 보면 강자처럼 보이는 친구가 왜 자살을 했고,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이 영화의 줄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멤버분들이 별점을 몇 점을 매겼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4.5점을 매겼고요. 하경님이 몇 점 매기셨나요? 저는 4점 줬습니다. 네. 나무님. 저는 4.5점. 네. 저도 4.5를 네. 줬습니다. 다 높네요. 네. 그러네요. 저번 달부터 셋이 똑같이 가는 거. 그러게요. 똑같은 점수예요. 맞아, 셋이 똑같아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네요. 그죠? 근데 뭐 4.5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 정도 했던 영화예요. 왜 4.5점이었어요? 0.5점은 완벽하지 않을 영화에 대한 존경이랄까요?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정함에 대한 표시. 존경을 표시한 거. 네. 그런 리스펙인 거죠. 리스펙. 만점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만점은 인생 영화한테 주는데 인생 인생 영화까지는 영화까지는 네. 아니었다. 근데 되게 잘 만든 수작이라고 생각해서 그쵸. 맞아요. 저도 작품의 완성도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는다거나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공통 접점이 큰 영화는 아니었어서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영화 자체는 되게 흥미롭게 봤고 현실성이 있었는데 제가 학원물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학생 집단의 얘기다 보니까 제가 남학생이었으면 좀 더 공감했을 것 같은데 전 맞아요. 항상 타자였기 때문에 100%는 공감하기 어려웠어서 4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볼 때, 그랬지 하면서 공감하기보다는 좀 분석하면서 보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고, 이게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졌구나, 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이 영화를 뭐죠? 제가 분석해봤는데, 갈등이 2가지가 나오잖아요. 친구가 이제 3명인데, 기태, 동윤, 희준, 이렇게 3명인데, 처음에는 기태랑 희준 간의 갈등으로 1부처럼 전개가 되고, 2부라고 볼 수 있는 기태와 동윤 간의 갈등을 이제 2부 후반부에서는 주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갈등을 보면서 이 인물들의 성격들을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갈등이 일어났고 서로가 어떤 점을 자극을 해서
어떤 약점을 자극해서 틀어지게 됐는지를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갈등으로 영화 초반부에는 기태랑 희준, 그러니까 백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애칭을 부르겠어요. 진짜 이름도 백희준인데 네. 뭐 준 이것도 아니고 백희라고 하잖아요. 준 너무 좀 그런가? 더 오글거리네. 근데 백희가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들어본 것 같은 별명이에요. 그렇게 부르지 친구들. 않나요? 네. 그 뭐 앞에 그렇게 성씨랑 부르시죠. 첫 번째 네. 이름으로 맞아요. 부르지 않나요? 그렇다. 맞네. 저 되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음.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부르기 되게 편하잖아요. 백희라는 이름이. 맞아요. 약간 희준보다. 입에 잘 붙고. 아무튼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그쵸? 음. 기태가 애칭으로 부를 만큼, 백희라고 부를 만큼.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백희라는 애칭을 기태만 부르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동윤이 다 부르네. 같이. 다 같이 부르네. 맨 처음에 네. 백희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동윤이 아. 불렀어요. 야, 백희! 아. 너도 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인상에 남는 장면은 기태가 백희라고 그죠.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근데- 둘이 애틋한 그 관계성이 확실히 초반엔 잘 그쵸. 나와요. 동윤 여자친구가 둘이 막, 사귀는 거 사귀는 아니야? 것처럼 맞아. 잘 지내더니 왜 싸웠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갈등이 시작되는 거는 또래 여학생, 그 여행을 같이 갔던 친구 무리 중에 보경이를 두고 이렇게 삼각관계가 생기죠. 기태는 그 백희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보경이를 엮어주려고 하다가 보경의 마음은 사실 기태를 향해 간다는 걸 인생이 항상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뭔가 질투심이 생긴 거죠. 백희는 기태를 향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근데 기태는 나름 열심히 이제 관계를 돌려보려고 해요. 나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툰 친구라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툰 친구라서 많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는데, 이제 기태의 약점을 희준이 이제 좀 본의 아니게 건들게 되죠. 가정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학급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기태가 좀 불편해하는 표정이 나오는 그 씬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막 희준이 엄마 얘기를 하다가, 그죠? 네. 꽃집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그 얘기에서 기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굉장히 하죠. 센 척을 하죠. 막 네. 저기 뭐 터널에서 중딩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음. 그래서 내가 때릴까 말까 하다가 이러다가 말죠. 네. 아무튼 급하게 틀어가지고 급하게 틀잖아요. 말이 그쵸. 할 말이 떨어지고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할 말 없는 연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 할 말 내가 없는 김새는 연기. 때릴까? 이렇게 말고. 던질까 말까. 근데 그렇게 되게 불안해하는 그런 표현을 되게 잘 하셨고, 아무튼 그러면서 갈등이 계속 쌓여가다가 이게 보이지 않는 감정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태가 그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꾸 이제 사과를 한다던가. 근데 사과도 뭐 툭툭거리면서 사과를 하니까 그렇죠. 백희도 그걸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제일 인물이 많이 하죠. 기태죠. 네. 기태가 서툴지만 그래도 미안하단 말을 해요. 그리고 좀 너무 타이밍이 늦게 이제 사과를 하지만 맞아요. 그게 가장 문제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사과를 안 받아주니까 기태 나름대로 또 화가 난 거죠. 그렇죠. 너 왜 내 사과 안 받아줘?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막 이러면서 묵두군자라고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폭력이 시작이 되죠. 백희는 그 전부터 자꾸 이제 담배 피는 거 망봐달라 이런 식으로 기태가 시키는 거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제 서로 터진 거죠. 그래서 기태는 백희를 굉장히 못되게 굽니다. 뭐 기태한테 대놓고 희준을 무시하기도 하고, 담배를 필 테니까 망을 보라고 시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가방을 뺏어가지고 저녁에 불러가지고는 공터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태도 나름의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희준은 전학을 결심하고요. 그래도 이 사실을 들었던 준영이는? 준영인가요? 그 배우 이름이고요. 동윤. 동윤이었죠. 네. 동윤이는 기태한테 준영이가 분노. 누구지? 저도 낯설어가지고. 준영이가 나왔나? 동윤이는 기태한테 분노를 표현하면서 이제 갈등은 기태와 백희가 아니라 기태와 동윤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되게 잘 매끄럽게 넘어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희준이랑 기태 사이의 갈등에서도 겉으로 보면은 기태가
그러니까 기태가 괴롭혔던 부분들이 더 부각되어 있지만 사실 베키도 얼마나 서툰 그냥 고등학생인가 하는 맞아요. 것도 그쵸. 많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그냥 이제 베키, 기태, 동윤이 아닌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베키는 뒤에서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키라고 해서 항상 이제 피해만 당했던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 무리에 끼어 있었던 아이고.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사에 대해서 이제 기태의 뒷담화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폭력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베키의 맞아요. 행동이나 맞아요. 태도가. 그쵸. 그리고 그 태도의 기저에는 그 좋아했던 여자아이를 뺏겼다는 질투심 아니면 약간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또 섞여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보통 자존감이 낮을 때 보통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서툴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태는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불안하니까 감정을 표출하는 타입이라면 그 불안함을 티내지 않으려고 숨기는 그쵸. 게 이제 희준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되게 비슷한 맞아요. 친구들인 거죠. 결국은 둘 다 상처를 받았는데 음. 상처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랐던 것이고 맞아요. 그 다른 방식들이 드러났을 때 누가 더 피해자처럼 보이는지 가해자처럼 보이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구나를 시키고 싶네요. 아이 둘이 컨택하고 손잡고. 그랬구나. 이제 하면 교죠. 호응해. 손 악수하고 안아줘. 뽀뽀해. 안아줘. 장르가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미 잘 해결될 문제인데 속상하네요. 그죠? 지금 와서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들이 그쵸. 그때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맞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걸 진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왜곡돼서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기태가 되게 뻔뻔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희준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 보경이란 여자의 호감을 내가 얻었다. 그리고 난 짱세다. 이렇게만 행동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베키 집에서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그 보경이의 고백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보경이보다도 베키를 먼저 챙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기태는 진짜 이 친구를 아끼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애정이 컸죠. 애정이 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준을 아끼는 마음도 물론 크지만 기태가 이 친구 관계, 기태, 희준, 동윤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 보경이랑 데이트함으로 인해서 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많이 커서 오히려 행동을 좀 자중하고 좀 보경을 밀어냈던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네요. 저는 비슷한 얘기로 기태 컴플렉스가 있다면 아니면 기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기태 가정사 때문에 혼자 남겨지는 게 가장 두려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아버지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상태고 집에서도 혼자인 사람이라서 친구들마저 떠나면 진짜 이 세상에 혼자 남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마지막 부분 대사에서도 난 너 없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이유를 보통은 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기에는 그런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기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였는데 그걸 이제 흔들는 게 자기 스스로다 라면서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비극적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희준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희준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태만큼이나 불안한 캐릭터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기태보단 좀 안정적인 가정에서 나쁘지 않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기태 옆에서 질투를 느끼는 캐릭터라서 거기에서도 또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저는 희준이란 캐릭터가 가장 보편적인
맞아요.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성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기태처럼 센 캐릭터는 학급 안에서 사실 소수잖아요. 한두 명이죠. 그쵸. 그리고 동윤이는 전반적으로 좀 성숙한 결정이나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어른스러운 편이었던 캐릭터인데 베키가 되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던 진짜 뭔가 질투심이나 아니면 욕심이나 권력 관계에서든 뭐 그런 것들이 속 안에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담아두는 그런 성격이 되게 보편적이고 흔한 성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3명 중에는 가장 인구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맞는 것 네. 같아요. 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친구들이 다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패시브 어그레시브라고 하죠. 맞네요. 마음속에 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면은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체계를 바꾸는 일이니까 그러고 본인도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과묵하고 듬직한 이미지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기태만큼이나 불안하고 그걸 이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성숙한 친구인데 기태는 이런 친구를 주춧돌 같은 역할로 삼다 보니까 이 친구가 불안해하고 흔들리니까 기태마저도 같이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태가 이제 동윤과 베키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좀 자유롭고 편해 보였는데 그 역사에서 이게 3명이 있을 때 되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불안해하니까 기태마저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되게 엮여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서로를 아끼고 서로랑 얽혀있다 보니까 그 지진이 이제 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갈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태랑 베키가 이제 갈등을 크게 겪고 기태로 인해서 베키가 전학을 가게 되니까 이제 그 사이에 있던 동윤이가 중재를 하려고 하죠. 너 이렇게 하면 되게 성숙하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값 좀 하자. 나이값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쿨하게.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태가 또 못난 게 그런 못났죠.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약점을 건들죠. 그 기태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세정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동윤이가 이제 세정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세정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좀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학 오기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래서 전학이 왔죠. 그렇죠. 그래서 낙인 찍혀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힘든 과거가 있구나라는 걸 암시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동윤이는 이 세정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얘를 지키려고 하죠. 근데 기태는 동윤이가 뭘 지키려고 하는지를 아니까 그걸 이제 건드려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는 동윤마저도 그런 아킬레스건이 이제 상처를 입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저는 그 기태랑 동윤이 학교에서 그 세정에 대한 소문 이야기를 주고받는 씬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윤이가 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동윤의 또 미성숙한 부분을 또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맞아요.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가오죠. 그죠. 가오가 정신을 지금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쵸. 내가 그 소문도 모르고 이 여자를 좋아했을까 봐. 좋아했다라는 것이 체면이 안 섰다는 게 되게 컸겠구나. 또 그 체면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친구도 고등학생이구나.
싶었어요. 바로 다음 씬에서 세정이가 알아차리죠. 그쵸. 동윤이가 소문이 나죠. 소문을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세정이마저도 되게 불안정한 친구여서 맞아요. 동윤이가 차고 있는 시계를 달라고 해요. 다음에 음. 보면 내가 돌려주겠다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근데 다시 돌려주잖아요. 됐다. 너무 슬퍼. 왜 이렇게 아픈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 친구들은.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는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맞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가야 준비를 된다고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태가 동윤이랑 갈등을 할 때 조금씩 변화를 하려고 해요. 그죠? 눈에 띄게 좀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희준한테 사과를 하죠. 희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때 나는 니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예 희준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거부당하죠. 그쵸 느끼고, 아, 내 사과가 늦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동윤이랑 싸우고 나서였나? 다시 한번 베키를 찾아가는데, 교복이 이제 바뀐 걸 보고, 너 니네 교복보다 우리 교복이 낫다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아꼈던 그 야구공을 선물로 주죠. 근데 야구공도 되게 상징적인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야구공이 기태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이제 희준에게 줌으로써 난 너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그거마저도 늦었죠. 그리고 동윤이와도 주먹다짐을 하면서 아예 틀어지게 됩니다. 기태는 이제 나중에 동윤이 집을 찾아가가지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데 동윤이는 이제 아예 무너져 내려버려서 이제 더 이상은 어른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소년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기태에게 모진 말을 하죠. 막 네가 없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막 너만 없으면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기태의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근데 맞아. 동윤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었고 너만 없었으면 됐다 애초에. 그게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긴 맞아요. 하죠. 제가 이거를 이 대사가 너무 중요한 대사라서 어디 메모장에다 적어놨는데 그거예요? 아이고. 너무 그 말로도 저한테 상처인 거예요. 그냥 듣는 거 자체로 스트레스 받을 만한 대사였던 그쵸. 것 같아요. 파괴력이 있는 대사였어요. 게다가 빨간색으로 썼답니다. 굳이? 그때 들고 있는 펜이 빨간색이었죠. 아무튼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기태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던 이 친구들에게도 모두 외면을 받고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죠. 아, 나는 그러면 안 됐어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태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이제 회상을 하면서 불안한 베란다 씬이 나오고 끝이 나죠. 뭔가 암시를 하는 듯한 그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가지 갈등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했었고 우선은 영화 자체가 처음부터 아버지가 기태의 사건에 대한 어떤 정황을 알려고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아버지가 어떤 범인을 찾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이 소년들 사이에 있었고 맞아요.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어떤 상처를 모두가 입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영화 자체가 되게 안개 속에 쌓여있게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아빠라는 존재가 맥거핀이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번에 다시 보면서는 좀 약간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아버지 캐릭터에서도 맞아요. 많이 받는 게 우리는 관객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얘기를 끝날 때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러네요. 베키의 마음도 기태가 모르고 있고 동윤의 마음도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의미 얘기할 때 거울 관련된 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관계성 속에서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거를 제일 잘 표현해주는 게 또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아버지가 보호자이자 어른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보호자와 어른이 이해를 못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들과 소통이 안 되는 단절된 어떤 존재들이다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영화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되게 절망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기차 역사도 그렇고 원래 폐역사에는 기차가 다녀야 되는 공간인데 기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라든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말 나온 김에 챕터 3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스토리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파수꾼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상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나무님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해보고 거울이라는 상징물 그리고 야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영화의 제목 있죠. 파수꾼이 왜 제목이 되었는지 또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영화에서 파수꾼은 누구이고 이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돌아올게요.